맛있게 해줬죠? 덕분에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질권은 안 할 겁니다. 그죠? 질권은 안 내기 때문에 안 하고 바로 저당권으로 할 겁니다. 교재 488페이지부터 저당권이 나오는데, 일단 뭐 개념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이고요.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좀 정리할 거는 뭐냐 하면은 492페이지부터 나오는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일단 저당권의 효력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예요. 가끔 내는데, 일단 원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도, 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약금도, 그 다음에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행비용, 경매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은 전체가 다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1년분만 담보가 되고요.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있는데, 저당권은 실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커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라고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1억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이런 게 막 달라붙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돈은 1억이 아니라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이라고요? 1년분이다 라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가 무제한이어서 금액이 커지는 걸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근저당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어떤 개념이냐면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1억 4천 크게 설정하고 그 금액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금액이 뭐 하잖아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로 쓰이는 건 뭐예요? 근저당이고, 일반 저당은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목적물의 범위에서 저당권은 부합물에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증축이 됐어요. 그럼 증축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칙적으로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2층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2층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부합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부합되지 않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했는지 설정 후에 증축했는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요. 또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부합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부합이 안 되면 뭐죠?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럼 종물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자동차 타이어죠. 그죠? 자동차 타이어가 있으면 자동차가 뭐예요? 주된 물건 주물이고 타이어는 종된 물건 뭐죠? 종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타이어, 종물에 당연히 그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타이어도. 물론 이것도 언제 타이어를 달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된 타이어를 교체했든지 저당권 설정 후에 타이어를 고치했든지 뭐면요? 종물이라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는 거 당연한 얘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끝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답은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인데 이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디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일괄 경매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물상대입니다. 이 물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쉬운 문제를 잘 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당권이 중요한데 이거를 저당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은 좀 까다로워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쉬운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일괄 경매를 내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 물상대를 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A 건물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다, 훼손됐다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어떤 위험에 처하냐면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를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다행히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겨요.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는데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을 때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만약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이제는 소멸되지 않고요. 이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없다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돼서 없어지면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뭐 하게 돼요? 점유를 상실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물상대의가 인정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없다면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요 건물을 병에게 팔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을 때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리더라도 저당권은 뭐 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죠.
오히려 누가 문제예요? 산 사람이 문제지 저당권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인 을이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누구든지 압류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좀 복잡해졌는데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면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데 그 대신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과 같은 가치 변형물이 생기고요. 그러한 것이 지급 전에 뭐하면요? 압류하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물상대의라고 한다. 주의하실 것은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의가 인정되므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고요. 또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에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49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이거는 먼저 안 적어도 되겠죠. 말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일정한 사후 여기서는 뭐죠?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는데 요건은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요. 저당권 설정 시.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그럼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볼 거냐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499페이지 하단에 3 해가지고 저당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대지입니다. 빈 땅입니다. 요 빈 땅에 을 앞으로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순서죠, 순서.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토지 저당권자니까 뭐만 경매하게 되냐면 토지만 경매하게 되고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자,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어요? 아니 순서.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신축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건물은 뭐 하게 되냐면 철거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근데 꼭 이래야 되느냐 문제인 거죠. 꼭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까지 개념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괄 경매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건물 철거 안 당하니까. 그죠? 그래도 채무자는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누구 마음이에요? 채권자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건물이 경매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토지에 정이 건물을 신축하고 정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이때는 일괄 경매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채무자인 갑,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 좀 까다로운데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1페이지 오시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구제 방법에서 저당권도 물권이지만 뭐가 없죠? 반환수용권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환수용권 없는 권리,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다 했죠. 또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의 멸실 훼손시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요. 이게 뭐죠?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뭐예요? 쫓아가요. 이게 뭐죠? 수반성이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고요. 저당권과 채권을 함께 처분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는 없고 저당권과 채권이 어떻게 해요? 함께 처분돼야 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에서 1. 근저당이 나오는데, 일단 근저당권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죠? 근저당권이거든요. 따라서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채권이 증감 변동하더라도 영향이 없고요. 또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중간에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근저당권은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죠? 근저당인데 중요한 것은 부종성이 완화 내지 배제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설정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이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5번 해가지고 근저당권의 효력이 나와요. 여기서 볼게요. 자,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죠. 근저당의 경우에는 무제한이다.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다시 말하면 근저당은 어차피 채권 최고액을 뭐 할 수 없어요?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 내라면 지연배상 굳이 1년분에 안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에서 제외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냐? 근저당은. 왜 그러냐면 실행비용은 누가 받는 돈이냐면 채권자가 받는 돈이 아니고요. 법원이 받는 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을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켜 버리면 근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뭐죠? 줄죠. 그죠? 따라서 따로 계산해야지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서 뭐죠? 제외된다.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3,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 채무의 조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인데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실제 갚아야 될 돈은 얼마냐면 1억 2천이다.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는 말은 1억이 아니라 뭐죠? 1억 2천을 갚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1억 2천을 다 갚는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니까 1억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액의 확정입니다.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냐? 원칙,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1순위가 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이 있고 2순위가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이 있는데 을이 경매를 신청하면 을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데 요 선순위 갑의 근저당권의 채권의 확정 시는 신청 시기 아니라 언제까지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비로소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저당권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은 뭐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50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공동저당이 나와요. 아유, 이거 안 했는데 우리 작년에는. 근데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뭐죠? 공동저당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어렵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공동저당은 첫째,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다만 동시 배당을 하는 경우 원칙만 기억하자고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요. 세 번째, 이시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전액을 모두 변제받게 된다까지만 기억하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이 뭐죠? 공동저당인데 을의 입장에서는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 따로 B 따로 따로따로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A 건물이 1억이고 B 건물이 2억이란 말이죠. 근데 을이 A와 B를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3억. 받을 돈은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러면 어디서 얼마 받을지를 분담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A에서는 3분의 1,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B에서는 3분의 2, 뭐죠? 1억을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20에 해당을 해서 A만 경매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억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B만 경매했어요. 그러면 2억 나오죠? 1억 5천 뭐죠? 다 가져간다. 20에 해당하면 전액을 다 뭐합니까? 변제받게 됩니다. 요것만 간단하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낼 거라니도 작년에 냈더라고요. 자, 정리하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어디로 갈 거냐면 교재 2015년 문제 풀어볼게요. 491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오시면 2015년도 문제가 나와요. 풀어볼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X. 모든 물건은 불법으로 말소된다 그래서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그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맞죠? 답은 일단 1번 요기죠. 왜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하지 못합니까? 양도하지 못하죠. 3번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 전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저당권 설정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합의 계약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권자 그 토지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당권은 아니고요. 뭐인 거죠? 일괄 경매권인 거죠. 그죠? 나대지에 초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신축됐다고요. 그러면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작년도 문제를 풀어볼까요? 작년도 문제는 몇 번이냐면 32번입니다. 32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은 중축 부분. 어디예요? 여기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고 중축된 부분에 효과가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 부분은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고, 그럼 이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대해 증축된 부분에도 그 효과가 미치니까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력이 미친다. 맞나요? 맞죠? 이거잖아요. 자동차에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물인 뭐예요? 타이어에도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에 갈았든 저당권 설정 후에 갈았든 고려하지 않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X죠. 그죠? 이거죠.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뭐라고요?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된다.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뭐죠? 3번이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 청구권. 요거죠? 이거죠? 멸실돼서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하면 뭐가 인정됩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므로 보험 청구권은 물상대위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럼 동시에 배당하면 어떻게 해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예요? 분담액이 결정이 되니까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죠. 근데 솔직히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수업하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한 부분에서 집중해서 내면 좋은데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종합적인 문제를 내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를 내면 깊이 있게는 안 내잖아요. 그죠? 깊이 있게는 안 내니까 지금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뭐죠?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뭐 의문 있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끝났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채권법으로 가는데 이 채권법은 진짜 죄를 같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 문제도 몇 문제만요? 8문제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채권법 총론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채권법 총론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이 채권법 총론을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재도 많이 줄인 건데 원래 대학에서 강의하면은 채권법 총론도 한 800페이지 돼요. 교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우리는 채권법 강론에 뭐죠? 집중하자 이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채권법 강론에서 566페이지 오시면 계약 총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총칙, 계약 강론 불법행위, 부당이득해서 채권법 강론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지 뭐죠? 두 문제는 뭐죠? 포기하고요. 근데 솔직히 채권 총론을 안 하는 이유도 뭐냐면 또 안 해도 우리가 채권법 강론을 하게 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계약 총칙해가지고 앞에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건 없고 571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근데 이 계약의 종류 해가지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인데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뭐죠?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전형계약 14가지를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험 문제를 좀 보자 말이죠. 35번을 볼게요. 35번. 보시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전형계약 뭔지 안 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번이 답인데 사무관리는 아예 뭐가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그죠? 사무관리는 뭐예요? 사실행위입니다. 사무관리가 뭐였습니까?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뭐죠? 사무관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 안 들었나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는 인간이 저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한 달 동안 호주로 여행 가는데 아이고 수고하세요 하고 약 올리고 갔어요. 그지 같은 인간이. 그래가지고 배가 아팠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오니까 그지 같은 인간 집 마당에 수도가 터져서 수도가 물이 쿨쿨 나와요. 그래서 아이 자식 꽃이다 하고 며칠 냅뒀어요. 며칠 냅두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수도를 고쳐줬어요. 이게 뭐냐면 사무관리예요. 사무관리가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뭐죠?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까요? 애가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니? 길 잊어버렸어요 하길래 안쓰러운 마음에 그 아이를 뭐죠? 집을 찾아줬어요. 이것도 뭐죠? 사무관리.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하고요. 사무관리는 사실행위입니다. 뭐가 아니죠? 계약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전형계약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실제로 14가지 계약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약이 아닌 것을 찾으라 그러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계약입니다. 여행계약, 현상광고도 뭐죠? 계약이죠. 조합도 뭐죠? 계약입니다. 조합이 무슨 계약이에요? 동업계약. 그죠?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이게 뭐예요? 연금계약이거든요. 따라서 계약이 아닌 것은 뭐죠? 1번 답이 사무관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572페이지에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뭐냐면
몇 페이지냐면 578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 보시면 나번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1번 격제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격제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나시나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면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뭐예요?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승낙은 언제 한 거냐면 승낙을 발신한 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이 도달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계약이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뭐예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이 필요한데 승낙은 언제 한 거죠? 승낙을 발신한 때.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그 밖에 의한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1번 교차 청약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굳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는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은 승낙을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내일 부산 간다 그랬잖아요. 부산 오뎅을 한 번도 못 먹었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수업을 제가 10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근데 10시 10분에 끝나는데 올라오는 KTX를 11시 차가 막 차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부산 오뎅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먹어요. 그래서 막 지나갈 때마다 막 줄 서서 먹고 막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지 했는데 못 먹어봤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나가는데 오뎅을 팔아기죠. 오뎅을 팔길래 먹었어요. 먹고 가려고 했더니 아줌마가 아저씨 오뎅값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제가 이 아줌마 내가 언제 오뎅 산다 그랬습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뭐인 거예요? 승낙인 거죠. 따라서 오뎅을 사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조심할 것은 계약 성립 시기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오뎅을 먹었던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입니다. 따라서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까집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요건은 뭡니까?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효과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익이익보단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졸리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강변에서요 어떤 아가씨한테 수작을 벌였어요. 의뢰난 아가씨한테. 그래서 뽀뽀하려고 막 달려들었더니 이번에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자기 개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 주인이 당신 뭔데 우리 개를 때립니까? 그랬더니 이 인간이 오더니 씩 웃더니 그 개 주인 아줌마한테 뽀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일단은 개를 때렸으니까 뭐예요? 손괴죄고 그 아주머니한테 뭐예요? 뽀뽀한 거 뭐죠? 성추행이죠, 그죠? 강제추행인데 문제는 이제 판결 내용이 뭐냐면 이 인간이 좀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죠? 아저씨 왜 우리 왜 개를 때려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와가지고 삐치고서 갑자기 뽀뽀를 쪽 했단 말이죠. 이상한 놈인데 이놈이 뭐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긴다. 그래가지고 재질이 나쁘다 해가지고 1년 실형 선고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 아가씨한테 이제 뭐죠? 뽀뽀하려고 달려들었더니 이 아가씨가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한강에 퐁당 빠졌어요. 귀걸이가 퐁당 빠지니까 이제 뭐죠? 이 아가씨가 이제 뭐예요? 뭐 저를 뭐 고소하겠다, 뭐 고발하겠다 방방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오빠가 꼭 건져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죠? 각서쓰래. 그래서 제가 오빠가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꼭 건져주겠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이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건져줘야 돼요? 건져줄 필요 없어요? 건져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서 쓰기 전에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지는 거는 뭐예요? 불가능한 거니까 뭐예요?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따라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귀걸이를 건져주겠다 약속했더라도 뭐예요? 건져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요 각서를 쓰면서 귀걸이를 못 건진다를 뻔히 알고 있었죠. 악이잖아요. 그럼 이 아가씨는 상대방은 저에게 실내 이익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하죠. 얘도 알죠. 그렇죠? 얘가 모르면 뭐죠? 제정신 아니죠. 따라서 명백히 뭐는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니까 뭐는 있는 과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걸이 건져줄 필요도 없고 실내 얘기를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배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잠 깨셨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계약이 효력해가지고 넘깁니다.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582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해 항변권이 나와요. 최근에 이 동시이해 항변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좀 잘 안 내고 있어요. 잘 안 내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 동시이해 항변권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하셨냐면 정리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하나 정리했지, 그죠? 두 번째 정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은 언제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는 경우인데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죠?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고요. 쌍방의 의무는 뭐예요? 동시 이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유사한 계약이어서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무엇을 발생시킵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발생하는데 담보 책임 뭔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하고 미성년을 이유로 뭘 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주고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죠. 이것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거든요. 이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데 변제.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으러 갔는데 영수증 안 주면 동시이행변권, 영수증을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냐? 변제하는 것과 차용증,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또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담보 말소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렸거든요. 대출금 갚으러 가가지고 아가씨 근저당권 말소하면 돈 못 갚어 라고 얘기해봤자 은행 아가씨가 뭐죠? 콧방귀도 안 낀다.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가지고 담보를 뭐 하는 거예요? 말소하는 거고요. 돈을 갚는 것과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어차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열심히 적어드리고 있지만 조금 지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적지 마세요. 그죠? 그냥 이해를 돕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겠죠? 근데 부동산은 현찰박치기가 아니기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현금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줘요? 중도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뭘 줘요? 잔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 거예요. 따라서 잔금 안 주면 등기 서류 못 주겠다 거부할 수 있고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 못 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도금에 대해서는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돈이니까 선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줄 때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이 토지에 갑자기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중독은 못 주겠다고 거부하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안 줬어요. 안 주면 이게 뭐냐면 이행지체거든요.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등기 서류를 교부받기로 한 날,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제부터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도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중도금은 먼저 주기로 한 거니까 먼저 주고 얘기하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는 취지가 되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4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이 나오는데 위험부담 중요하거든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